지난주에 법률행위, 민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3단 구조 말씀드렸죠.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일단 그거는 기억이 나셔야 돼요.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법률요건에 두 개가 있다. 법률행위하고 법률규정. 그리고 법률행위가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그랬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행위한 자가 원했던 대로 효력이 생기려면 성립요건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효력요건도 갖추고, 이때 이제 이 효력요건과 관련해서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 효력요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 효력요건이 세 개가 있었는데,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세 가지가 일반적 효력요건이었습니다. 그 일반적 효력요건 중에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4개,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요걸 지난주에 했고요. 마지막에 법률행위 해석. 요걸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이 두 개가 있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요거 하기 전에 의사표시라는 게 뭐고, 의사표시 구성요소가 어떤 게 있고,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불렀죠. 여기에 세 개가 있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이게 하나가 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다 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딱 틀을 잡고 끝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봅니다. 먼저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07조 조문이 1항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앞에 있는 거, 그러나 앞에 있는 게 107조 1항 본문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뒤에 있는 걸 107조 1항 단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07조 1항 본문과 특히 107조 1항 단서는 107조 1항 단서라는 표현까지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 단순히 107조 1항 단서라고만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107조 1항 본문과 단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찍쓰리 못한다 그랬죠.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조문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비진위 표시는 뜻이 뭔지 간단히 파악하시고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게 효력이 생기는가. 비진위 표시가 성립하는가. 그 다음 비진위 표시가 성립했을 때 효력, 효과. 네 번째로 비진위 표시라는 노문, 107조라는 요 조문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적용 범위. 그러니까 4가지 정도가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비진위 표시는 간단하게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의사 표시를 비진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것 이렇게 되겠죠. 예로 나온 게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런 예를 든 적 있죠. 여자친구가 김태희가 예쁘냐 내가 이쁘냐고 물어보게 되면 남자는 분명히 누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김태희가 이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 근데 김태희가 이쁘다고 말했다가는 얼굴에 오선지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네가 이쁘다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해요. 의사는 김태희, 말은 너.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다는 걸 남자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런 걸 비진위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판례에 많이 나오는 게 거짓 사직서 제출이에요. 그리고 사례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서 비진위 표시의 효과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의의는 이렇습니다. 간단하죠. 의의는 요건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요건은 3가지가 필요합니다. 비진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자, 효과를 먼저 봅니다. 효과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조문에서. 다만 상대방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사례 형태를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보통 사례 형태의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지만
비진리 표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과거에 나왔던 사례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효과를 좀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갑이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여 의사 없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주는, 이렇게 사례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갑은 증여 의사 없이 증여 의사를 표시하고 을에게 등기까지 넘겨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와요. 자, 그럼 분석을 하면 갑은 증여 의사가 없죠. 없는데 증여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갑은 스스로 알고 있죠. 머릿속으로 증여할 생각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비진리 표시인데 효과는 아까 뭐라 했어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증여하겠다. 이거 유효하고요. 유효하니까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도 유효할 수밖에 없어요.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을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을이 소유자니까 당연히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자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악을 묻지 않고 이런 사정이 있다. 갑이 을에게 증여의사 없이 증여했다라는 사정을 설령 병이 알았다 하더라도 몰랐을 경우는 당연하고 몰랐든 알았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비진리 표시. 그러니까 함부로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함부로 거짓말하지 말아요. 양치기 소년의 철퇴를 내리는 조언이 107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갑이라는 놈이 을한테 많이 이랬어. 줬다 며칠 있다가 뺏어가고, 줬다 며칠 있다가 뺏어가고, 줬다가 며칠 있다가 거짓말이야 그리고 홀랑 뺏어가고, 또 줬다가 며칠 있다가 거짓말이야 그리고 홀랑 뺏어가고, 몇 번 그러다 보면 양치기 소년도 몇 번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을이 갑이 증여의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럴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증여가 무효가 되니까 을에게 넘어간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을에게 넘어간 등기가 무효라는 건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기는 을에게 있으니까 또 팔아먹는 놈이 생기더란 말이죠. 이럴 때 병은 소유자 아닌 자와 거래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돼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돼요. 우리 이중매매에서 그랬죠.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는 무효가 될 때 제2매수인에게 넘어간 등기는 무효가 되고 제2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소유자 아닌 자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이 효과에서 아무리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찍소리 못한다 라고 되기 때문에 이거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조문에 의해서. 물론 악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비진리 표시는. 이렇게 비진리 표시가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 그 효과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조금 추가해서 개념을 좀 잡아 두실 게 있는데요. 알았다는 걸 우리가 민법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악의. 문제가 요 알 수 있었다인데요.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알 수 있었다는 결과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랬어요. 몰랐다. 알 수 있었다는 몰랐다야. 이걸 자꾸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웃긴 결과가 돼. 알았거나 이렇게 되잖아. 이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뭐하러 알았거나 그럴 거. 이건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몰랐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 수 있었다는 몰랐다야. 몰랐다. 선이에요. 선인데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은 걸 부주의 또는 과실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 알 수 있었다는 건 선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를 보통 줄여서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만 말을 하니까 알 수 있었다를 자꾸 알았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알 수 있었다는 결과적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선이에요. 선이. 아시겠죠? 그거 하나 개념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니까 반대로 유효하려면 을이 뭐여야 돼요? 몰라야 되죠? 그렇죠? 이게 유효하려면 을이 선이어야 되잖아요. 엔드 과실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요. 을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효란 말이죠. 이렇게 딱 나눠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비진입 표시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진입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돼요. 일단 의사 표시라는 놈이 일단 있어야 돼요. 비진입 표시도 원래 풀 네임이 뭐예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니까 의사 표시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라는 놈이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거짓말 하게 되면 얌마 너 왜 거짓말했어? 이런 거 물어보죠. 이 왜가 뭐예요? 동기. 근데 우리 지난번에 봤어. 동기는 법률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 비진입 표시를 한 놈이 왜 비진입 표시를 했을까? 그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왜 했는지 그건 따지질 않아요. 일단 거짓말했다. 그럼 비진입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돼요. 이때 이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비진입 표시에서 말하는 의사, 다른 말로 진의라고 하겠죠.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놈과 뭐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표시가. 요때 진의의 뜻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이라는 자가요. 을에 의해서 감금이 된 상태에서 강력한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뺏긴 경우가 있었어요. 증여. 을이 갑을 강박해서 재산을 강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갑의 생각을 쪼개보면 갑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면 도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지금 감금이 된 상태에서는 일단 살아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재산을 강제로 뺏기고는 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다. 되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 일단 을이 협박을 하니까 살아야 되겠으니까 일단 주겠다고 하자 라고 결심을 할 거예요. 일단 그쵸? 살아야 되니까 일단 주겠다고 말하자 라고 결심을 하고 증여 의사를 표시합니다. 자, 이때 갑의 본심을 한번 생각해 봐. 본심. 갑은 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은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혀. 이게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 본심을 이거로 보게 되면 이거와 이게 같은 걸로 보게 되면 갑은 분명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렇죠? 이걸 의사로 보면 이걸 진의 이걸 의사로 보면 분명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그럼 비진입 표시가 될 것이고요.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유효하다면 갑은 나중에 풀려나더라도 이 뺏긴 재산을 되찾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갑이 나중에 풀려났을 때 이 재산을 되찾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갑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는 일단 일치해야 돼요. 의사와 표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일치.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 우리 대법원이 이게 의사가 아니다. 이게 의사가 아니다. 이게 의사다. 이게 진이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본심과 진의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심이란 단어하고 진의란 단어를 같은 의미로 써요. 그렇죠? 네 진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네 본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보통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 할 때는 비진입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란 의사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즉 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건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생각,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 이게 진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진이니까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니까 갑은 뭐 할 수 있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진의의 뜻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박에 의하여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주기로 하고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상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강박에 의해서 재산을 증여를 하는 경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에서는 이렇게 진의의 개념과 비진의 표시 효과가 관련된 요 사례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 효과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조문 보시고 나머지는 쭉 읽으시면 되는데 한 장 넘기면은 86페이지에 진의란에서 판례가 하나 있어요.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만이 살 길이다. 그다음에 그 밑에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조금 이상한 판례야. 두 번째 판례. 명의대여 사건에서 대출금 상환 책임자는 누군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학교법인이 있었는데 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립학교법 제한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아요. 그래서 병은행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병은행이 직원 한 명 보내세요. 그래. 직원 이름으로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되는. 그래서 갑이 직원 을을 시켜요. 은행 가서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와라. 이때 이 직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거죠. 이때 을 채무부담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꾸세요. 있다로. 우리 판례에 하면 있답니다. 을은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 따라서 을이 대출을 받는 것은 비진의 표시가 아니고 을이 채무자다. 머릿속에 박으세요. 아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부로 내 이름 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출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함부로 내 이름 빌려줬다가는 내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박으세요. 아시겠죠? 거기에 그 밑에 있는 판례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시면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왜는 몰라도 돼. 왜는 몰라요. 결론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그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가 주채무자. 따라서 을이 대출을 받겠다라고 은행 가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됐죠? 마지막 요건 3번 있고요. 효과 원칙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무효라 그랬고요. 자, 무효인 것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를 또 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사직서 제출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거.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 교수가 잠깐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의도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딱 냈는데 이사회가 홀랑 받아버렸어요. 사직 효과는 그대로 발생하겠죠. 사직 효과는 그대로 발생한다. 됐죠?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판례가 원칙적인 겁니다. 유효. 반면에 그 위에 있는 건요. 회사가 퇴직금이 누진되니까 요새는 이제 그런 거 바뀌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퇴직금이 누진되니까 현 시점에서 일괄 사표를 딱 받아버려요. 근로자들을.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쫙 해준 다음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해. 그럼 근로자들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겠죠? 대부분은 재입사를 다 시켜줘서 불만이 없었는데 노조 활동했던 사람들은 재입사를 안 받아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뚜껑 열렸겠죠?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고 회사가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으니까 사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있는 판례. 그래서 그 판례 두 개만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거짓 사직서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고요.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 판례입니다. 됐죠? 나머지 두 칸은 반복되는 거니까 몰라도 돼요.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딱 두 가지 판례만 거짓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머릿속에 팍 박아주시면 돼요.
좋지요?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양가로 3번 이따위는 몰라도 되고요. 한 장 넘깁니다. 상대적 무효라고 돼 있어요. 상대적 무효가 뭐예요? 우리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는 이 제2매수인과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선의의 제3자조차 보호되지 않을 때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반면에 이렇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때 이런 걸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네,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라고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이 표시인 경우.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이 표시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 예를 몇 개 외웠죠? 그 중에 동산 소유권 포기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민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버리는 게 동산 소유권 포기죠. 근데 버릴 생각이 없어. 없는데 쓰레기통 살짝 갖다 놔. 왜? 누가 가져가나 보려고. 그리고 살짝 버리는 척 갖다 놨는데 누가 가져가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안 버린 건데요 하고 쏙 가져가고 사람 약 올리려고 이런 짓거리를 해.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비진이 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경우에는 요게 107조 1항 단서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게 107조 1항 단서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경우에는 이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이 표시다. 항상 뭐만 적용돼요? 이것만 적용돼요. 107조 1항 본문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이 표시라면 언제나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럼 아까 민법책 버린 척 이걸로 되돌아가 봅니다. 제가 민법책을 버리는 척 했어. 근데 누가 가져가. 그럼 제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사실은 버린 거 아닌데요.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되죠. 표시된 대로 그대로 버린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버릴 생각이 없었다 라고 말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언제나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이 표시인 경우의 효과입니다. 언제나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또 하나가 밑에 있는 공법상의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진이 표시와 같은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은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이 돼요. 따라서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해서 공무원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을 때 이런 경우에는 107조 자체가 아예 적용이 안 되고 표시된 대로 언제나 효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사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썼을 때는 원칙적으로 사직 효과가 발생하지만 상대방인 이사회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낸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니까 사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지만 국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썼을 때는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그대로 사직 효과는 언제나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적용 범위에 관해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비진이 표시는 딱 요 정도. 간단하죠? 네, 간단해. 허위 표시. 자, 목차를 재활용합니다. 딱 이렇게 돼요. 허위 표시도 목차가. 왜? 허위 표시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요? 비진이 표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도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의, 요건, 효과, 적용 범위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허위 표시란 갑이란 놈이 비진이 표시를 하고요. 상대방이 합의를 해줘요. 합의란 말 대신에 통모, 통정, 양해 또는 순수한 걸로 짜고 이런 말로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이 표시, 이걸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그럼 효과도 아주 간단해요. 아까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됐죠. 그렇죠? 근데 이건 상대방이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뭐까지 해줬어요? 합의까지 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허위 표시는 그냥 무효예요.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앞에서. 그런데 허위 표시는 갑의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해줬어? 합의까지 했기 때문에 더 무효. 뭐 보통 이렇게 돼요. 무효보다 더 무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무효가 됩니다. 물론 이게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게 효과가 될 거예요. 요건 아주 간단해. 비진이 표시 요건에다가 밥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돼. 비진이 표시 요건이 뭐였어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거기다 뭐 하나만 얹으면 돼? 상대방과 통정, 통모, 양해, 합의가 있을 것.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죠. 표의자의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허위 표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표현이 어려워요. 지금 또 말이. 약간 또 베베 꼬인 표현을 제가 하나 말씀드렸어요. 갑의 비진이 표시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허위 표시가 아니다. 오. 그렇죠? 알면서 뭐까지 해줘야 돼? 합의까지. 합의까지. 상대방이 아는 것만으로는 허위 표시가 아니에요. 알면서 합의까지 해줘야 허위 표시라고 하게 됩니다. 이 요건 효과 간단해요. 적용 범위 더 간단해. 아까 비진이 표시 적용 범위가 있었었죠. 그렇죠? 요게 비진이 표시가 적용되는 범위예요. 비진이 표시라는 놈은 여기에 적용이 돼. 그런데 허위 표시는 처음부터 누구하고 짜야 돼요? 상대방하고 짜야 되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이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비진이 표시가 적용되는 범위 중에서 상대방이 없는 놈들 요거 빼면 돼요. 그럼 허위 표시의 성립 적용 범위가 돼요. 허위 표시가 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행위에는 허위 표시라는 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상대방이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또 하나 합동행위 뭐가 있다고요? 합동행위. 먼 나라 얘기죠. 합동행위. 예? 우리가 합동행위라는 범죄행위 종류할 때 제가 반드시 기억하실 거. 합동행위는 상대방이 없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합동행위는 허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출됐어요?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상대방이 있어야 적용이 된다니까. 근데 합동행위는 상대방이 없다니까. 없으니까 합동행위는 허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허위 표시는 이렇게 의, 요건, 효과, 적용 범위 간단해요. 간단한데 요 허위 표시는 요 내용 말고 사례 형태의 문제가 집중해서 나옵니다. 자, 그거 하나 일단 체크하셔야 돼요. 사례 형태 문제. 가장매매라고 가장 단순한 형태를 보겠습니다. 갑이 땅이 하나 있는데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하려고 해. 자, 갑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빼돌려놔야 돼. 그렇죠? 그대로 뒀다가는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친구 을을 불러서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해서 등기를 넘겨둔다. 이렇게 돼요. 전형적인 허위 표시입니다. 전형적인 허위 표시. 을과 짜고 그랬으니까 허위 표시죠? 네. 자, 허위 표시는 유효, 무효? 무효. 따라서 을에게 넘어간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그리고 허위 표시는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인 인급여가 아니야.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자, 이 소유권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 갑에게 있어요. 등기는 을에게 넘어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갑은 나중에 요 놈이 사라지면 을한테 야 내가 너한테 넘겨준 등기 말소해라.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있어요. 다만 갑의 입장에서 얘가 존재하고 있으면 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면 당연히 을 등기를 말소하지는 않겠죠. 그냥 내깔려 둘 거예요. 갑의 채권자가 지쳐 죽을 때까지. 그럼 갑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경매를 못 넣으니까 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갑의 채권자 입장에서 이걸 경매를 넣으려면 등기를 갑의 이름으로 회복을 시켜놔야 돼. 그래서 을에게 넘어있는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을 갑의 채권자가 생각할 텐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채권자 취소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두 군데 나온다 그랬어요. 이중매매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제1 매수인이 제2 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예? 없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능해요.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고 났더니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원래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하나의 행위에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다면 둘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거를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에 해당이 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우리 판례의 문구예요. 이렇게 무효인 행위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요게 일단 가장매매에서 한 세트예요. 여기까지. 두 번째로 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을이 배신 때리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병에게 팔아놓은 게예요. 자, 이때 병은요, 을에게 넘어와 있는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는 놈도 있고 아는 놈도 있을 수 있는데 을 등기가 무효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돼. 그런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 있으니까 아,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 악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병도 팔아먹어. 이렇게 전득자라는 놈이 나타나요. 제3자와 거래한 놈 누구? 전득자. 그런데 병이 선이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경우에 정은 소유자하고 거래한 거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민법상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에는 그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됩니다.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만약에 병이 악의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놈이 또 팔아넘겼어. 정에게. 이때 정도 선의가 있을 수 있고 악의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테지만 우리 판례 정이 선이라면 정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얘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요 제3자에는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선의의 전득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판례가.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눠서 머릿속에 일단 한 세트를 넣으셔야 돼요.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지금 정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의의 병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선의의 병.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겼어.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통해서 넘겨놓은 이 A 토지가 1억짜리인데 얘가 선의의 병에게 2억에 팔았어. 그럼 이때 선의의 병은 1억짜리를 2억을 주고 산 거죠.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다는 차라리 무효를 주장해서 땅 돌려주고 2억을 회수하는 게 더 이익이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선의의 제3자의 경우에 그 결과가 자신한테 불이익할 경우에는 이 선의의 제3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이 결과가 자신한테 이익이야. 1억짜리를 7천에 샀어. 그럼 얘는 자신이 선이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고, 1억짜리를 2억에 샀어. 이럴 때는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말고 차라리 뭘 주장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땅 돌려주고 2억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선의 제3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갑은 이한테는 무효를 주장 못해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되죠. 무효라는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죠.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한쪽은 주장을 못하고 상대방은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관계를 조문은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앞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갑은 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갑은 을에게 주장할 수 없지만 을이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탁 인식을 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고기. 이게 가장매매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 가장 뼈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요 놈하고 구별을 하실 게 하나 나와요. 가장행위 은내킹이라고.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를 해. 증여. 근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안 되겠다. 증여를 감추고 매매로 가장. 차라리 양도세 내는 게 나아. 그래서 증여를 감추고 매매로 가장을 했을 때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가 되고요. 각과는 실제 매매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무효가 돼요. 증여는 실제로 했다 안 했다? 했죠? 했지만 감춰져 있죠? 은닉행위라고 불러요. 은닉행위는 유효해요. 이렇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매매로 가장했을 때 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가 되지만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가 되고, 따라서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도 유효가 돼요.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누가 소유자라는 거다? 을이 소유자라는 거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팔아넘겼을 때 병은 소유자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선, 악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매매 사례 형태와 가장행위 은닉행위 사례 형태를 반드시 구별해 두셔야 돼요. 차이가 딱 두 군데서 나오죠? 을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을과 거래한 제3자가 선의만 보호되냐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냐. 차이가 있죠. 분명히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허위 표시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해야 될 게 이 사례 형태의 문제고요. 또 하나가요. 요 놈. 제3자에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요걸 구별하셔야 돼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 쭉 읽어 나가시다가 어딜 보시냐 하면 뭐 90페이지에 요건이 있고 오른쪽에 효과가 있고 그런데요. 92페이지에 보면 제3자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위 표시 모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죠. 제3자가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제3자의 범위라고 해서 제3자라 함은 108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럼 일단 허위 표시란, 여기 보세요. 허위 표시란 당사자는 요 제3자에서 빠지죠. 제3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 갑과 을의 상속인도 빠져요. 그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묶어놓고 허위 표시란 당사자의 상속인인 포괄승계인 요걸 뺀 놈들 여기 중에서 뺀 놈들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108조에서 말하는 제3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놈이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을
구별하라 라는 문제가 나와요. 오른쪽에 보면 박스 안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는 많이 안 실어놨는데요. 보통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이 한 10명이 있고요. 제3자에 해당하는 놈이 한 16명 정도가 나와요. 이걸 구별해야 돼. 구별할 수 없을 뿐더러 했다 하더라도 못 맞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나오길 기도하거나 나오면 찍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근데 둘 다 우리는 마땅치 않아요. 자, 몇 가지를 살살 외웁니다. 먼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남, 요 놈들을 외우는데요. 기억해보면 상속인 나왔으니까 요 놈 아니죠. 상속인 딱 머릿속에 박으세요. 포괄승계니까 제3자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채권 가장량도의 채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갑이 병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을 을한테 갑이 팔았는데 이게 가짜로 팔았어요. 그럼 이게 허위 표시죠. 그래 안 그래요? 이때 이 채무자가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냐? 보세요. 당사자 아니죠. 상속인 아니죠. 그럼 얘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에 들어있지만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건 아니야. 왜? 허위 표시가 있기 전부터 요 놈은 채무자였어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 가장량도에서의 채무자 요 놈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구나. 니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대리에서 보고요. 비읍에 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이놈도 보호되는 제3자? 아니요. 이놈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제3자. 일단 요 세 놈을 머릿속에 외웁니다.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시옷에 있는 놈이 하나 있어요. 시옷. 가장양수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기 전 일반 채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를 잠깐 보세요. 각과 을이 가장매매 했을 때 얘가 가장양수인이죠. 예? 가장양수인이에요. 근데 요 을한테요. 을한테 기존에 채권자가 두 놈이 있었어요. B라는 놈과 C라는 놈. 을의 채권자가 두 놈이 이미 있었는데 B라는 놈은 굉장히 바지런한 놈이에요. 그래서 을의 재산이 어떤 게 새로 생긴 게 있나 없나 맨날 찾아, 이놈은. 그런데 어느 날 딱 봤더니 을에게 뭐가 하나 생겼어? 토지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B라는 놈은 요 을에게 넘어와 있는 등기를 압류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가장양수인의 압류 채권자 이렇게 되겠죠. 예? 얘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압류라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요 놈은 게을러 터졌어. 아무것도 안 했어. 이놈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놈은. 요 놈은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놈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예? 그게 시옷에 있는 놈이에요. 가장양수인의 압류전 일반 채권자. 이놈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야. 그런데 가장양수인의 압류 채권자 이렇게 나오면 이놈은 보호되는 제3자 해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딱 일단 요렇게만. 그래서 오늘 제3자 아닌 놈 위주로 네 놈을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기억, 니은, 비읍, 시옷 이렇게. 다른 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다음 순환에 조금 더 추가하고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더 추가하면 제3자 있는 놈 아닌 놈을 골라라 할 때 우리 충분히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4번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죠. 선의의 제3자라고 돼 있지 선의 무과실 제3자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아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되는구나. 두 번째 줄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소송이 붙으면요. 얘는 선의를 추정을 해버려요. 소송이 붙으면 법원은 요 놈의 선의를 추정을 해버려요. 추정을 해버린다는 건 선의는 이미 증명된 거다. 따라서 제3자는 스스로 자신이 선의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고 허위 표시한 이 갑이라는 놈이 제3자 저놈이 악의입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되찾아 오려면 그 악의를 주장하는 무효주장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네 번째 줄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허위 표시를 한 놈들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에 전득자 보호라고 해서 엄폐물의 법칙이 하나 나와 있고요. 허위 표시 추인은 나중에 무효행위 추인 가서 볼 겁니다. 적용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허위 표시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두 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합동행위하고. 여기는 허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됐죠? 자, 요렇게 허위 표시를 정리하고 하나만 추가합니다. 뭘 추가하냐면요. 91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 위에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병과 대출 약정을 했어요. 이때 누가 채무자라 그랬어요? 을이 채무자예요. 설령 병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을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고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양해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양해 어디서 봤죠? 여기서 봤죠?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준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금융기관이 이를 양해했다 이 말 나오면 이건 허위 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위 표시고 을은 채무자다 아니다. 아니다. 갑이 채무자다. 아까요. 제가 을이 채무자다 그랬더니 억울해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로 을이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요. 우리 법원은 병이 은행이 양해했다라는 말을 쓱 집어넣어서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라고 판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을이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을을 보호하는 판결도 간혹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금융기관이 단순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을이 채무자예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뭐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양해라는 말이 나오면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91페이지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박스도 첫 번째 줄에 금융기관의 양해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 판례도 밑에서 두 번째 줄 약정 내지 양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런 말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요 키워드를 찾아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똑같은 사건이지만 양해라는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를 나중에 문구가 나왔을 때 그거 찾아내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 필요 없어요. 그거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답 얼마든지 골라냅니다. 자, 이렇게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 중에서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는 의식적 흠결 두 개 비질의 표시와 허위 표시를 정리했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됐죠? 네. 자, 차고는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인데 이건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